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기의 태풍권에 들어섰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건데요. 재편된 정치 지형 속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들은 어떤 변화를 맞을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선거가 끝나서 여당이 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그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아마도 오늘 발표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렇죠. 2008년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로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5.4%가 오른 건데 이게 지금 우려는 과연 여기서 그칠 거냐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6%대 바로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종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잖아요. 우리만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5월 말에 5월 30일 날 이 물가 대책으로 민생 대책 10대 과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0.1% 정도, 0.1%포인트 정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추경해가지고 한 62조 원 정도 그 추경 예산을 집행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추경 예산 집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이 한 0.1% 된다 그래요. 그럼 그냥 상쇄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못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은에서도 금리를 한 차례 올렸고 지금 올해 4차례 남은 이제 금통위 회의 때도 금리를 계속 올릴 걸로 전망이 되는데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근데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도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2008년 그런 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6%까지 올라간다. 뭐 지금 이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일단 지금 뭐 물가가 낮아질 요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소비가 굉장히 억눌려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역 관련된 것들이 좀 느슨해지고 완화되면서 소비가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코로나 때 일을 많이 쉬었던 분들이 다시 직업 전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이제 이탈하는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현장에서는 인력난에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인력난.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려면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고 또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이 가세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금리가 아무리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우리보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렇죠. 결국 자본시장의 유출을 또 우려해서 우리가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 우리가 물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물가를 잡는다라기보다는 오른 물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보완책을 갖고 접근해야 될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좀 그 소득이 되고 자산이 있는 계층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 물가 상승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물가를 이렇게 잡는다. 이 오르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박원석님 말씀대로 뭐 금리를 올리는 거는 하나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법은 될 수는 있지만 이 공급 쪽에서 오르는 요인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번에 이제 10대 대책 내는 걸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세금 관련된 대책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해서 이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특히 지금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뭐 식용유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예. 이제 이런 그 품목에 대해서 수입 할당 관세를 영세율로 만들어가지고 연말까지 물가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대책이 있고 그리고 생계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신요금이라든지 또 뭐 학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에 대한 대책을 내놨고 그밖에 이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유세를 2020년도 이전 수준으로 적용을 해서 좀 묶어두겠다. 예.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하겠다 이런 등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고요. 일단 관리 수준의 대책인 거고 특히나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서비스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폭을 주도했는데 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세를 조금 예를 들어서 인하하는 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바탕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서비스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개인 서비스 부분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딱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을 좀 억제하는 이제 그런 대책 이외에는 지금 당장 이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만 뭐 예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뭐 경유가 45%, 휘발유가 27%, 자동차 LPG도 26% 정말 상승폭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끌어오르는 이런 어떤 장바구니 물가를 식힐 수 있는 대책. 추가적인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인데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중에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를 또 인상 요구가 오고 그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제품의 물가가 오르고 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매장에 가보시면 좀 특별한 상황을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로봇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 투자자본은 좀 들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기계로 대체되면서 인건비를 좀 낮출 수 있는 인건비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것이 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이런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로봇가 그래서 대신하면 사실은 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서빙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전문성이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진입이 굉장히 용이했던 일자리였는데요. 예. 결국 이런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경제 어떤 노동의 계층사달이나 이런 비공식적 노동 분야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반길 만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도 걱정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교육과 투자를 통해서 이런 비공식적 부분에 있는 일자리들을 조금 더 공식적인 일자리로 끌어올리거나 좀 안정된 일자리 쪽으로 옮겨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역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볼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난 4년 동안은 이런 일자리들을 더 많이 양산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고물가 상황에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좀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가 좀 더디더라도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 변화 또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도 경제단체장을 만나서 가격 인상을 조금 억제해달라, 뭐 임금 인상을 억제해달라 이런 좀 부탁 아닌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재계 쪽에서도 참 쉽지 않은. 이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협조를 부탁을 한 건데 뭐 기업들도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부 측의 요구에 부응을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뭐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생산을 억제한다든지 또 고용을 억제하든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이 결국에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 돼요. 그러나 또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만큼 돈을 쓰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 물가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일자리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든 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이나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혁들을 미뤄온 게 사실이거든요. 노동 개혁도 그렇고 우리 산업 구조의 개혁도 그렇고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직 그 뚜렷한 밑그림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앞으로 향후 2년간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 성과를 내려면 향후 2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대외 요인이 대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이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낼지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총선이 이제 2년 후니까 그때까지 뭔가 정책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금리를 만약에 지금 벌써 올해 1.75%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계속 올린다.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올리면 일각에서는 이러다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까지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경기 침체 상황 맞을까요? 뭐 원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할 때는 미연에 방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뭐 요즘 시중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는데 이제 금융 위기와 함께 이 종합적인 복합 불황에 저는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주 미세한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결국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리라든가 글로벌 경제 상황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를 계속 추가적으로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이제 우리가 전환대출이라고 그래서 고금리를 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었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좀 해주면서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금융과 관련된 보완 정책이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금융위기에 준하는 저는 경제 대책에 대한 준비들을 하나둘씩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미리서 조금 어떤 당장의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 우선 하여튼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올릴 지금 더 우리도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좀 올리지 않을까요?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은이 경제 전망을 조금 수정을 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전망은 조금 높이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우리 성장률은 좀 낮추고 이렇게 했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한 걸 보니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물가다. 그래서 금리 올리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도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가 너무 늦어지면 금리 인상이 또 이게 이제 자본 유출 문제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을 때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대규모로 풀려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가계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에 따른 보완 대책들을 좀 촘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5.4% 소비자 물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선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에 따른 부동산 정책, 서울과 경기도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나왔는데요, 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1% 떨어진 거로 발표가 됐어요. 뭐 좀 상승세 확실히 꺾인 겁니까? 근데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0.01% 주간 단위로 떨어졌다는 게 시장에 어떤 체감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한 작년 2, 4분기 이후에 주택 가격은 확실히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작년하고 올해의 큰 차이점은 작년에는 굉장히 거래가 그래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래가 작년 대비 한 40% 정도 이렇게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가격 변동은 사실은 호가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시장에서 정부가 바뀌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이지 이게 실제로 빈번한
거래로 수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떨어지는 것을 뭐 안도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졌다고 우려할 것도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집값이 뭐 하락 요인도 있고 상승 요인도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건설 원가가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우리가 뭐 분양가를 이제 심사를 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통제도 하는데 이 통제 범위 안에서도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주택시장은 신축주택하고 재고주택 간의 어떤 상호 유기적인 순환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원활하지 않다면 결국 재고주택에서 이 부족한 공급분이 유통되고 거래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키가 저는 양도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도세요? 네, 그래서 정부가 물가 대책 안에서도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들을 뭐 어느 정도 투기나 어떤 규제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양도세금 자체도 일종의 물가 관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좀 봐서 우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다고 하면은 약간의 숨통은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물가 토론을 했는데 결국 이 부동산에도 물가 상승이 직방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네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건설회사들도 이게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적극적으로 안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원자재 동향도. 그래서 요즘에 그 재건축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건설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재건축 해봐야 남지도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일부 이제 그 서울에 이 재건축 단지들에서 건설사들하고 재건축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사들이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할 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건 그동안에 너무 오른 것에 사실은 자연스러운 저는 하락이라고 보고 근데 이게 본격적인 하향 안정화의 신호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부동산 이제 정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마음대로 시정을 펼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본인의 구상을 제시한 정도고 이제 뭐 과반 이상을 서울시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의 좀 더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텐데 근데 그런 계획들 속에서 또 주택가격 상승 요인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인 하향 안정화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여당의 힘을 좀 얻어서 정책을 좀 탄력 있게 힘 있게 추진할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님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그동안 규제로 묶어놨던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런 규제들을 좀 걷어내겠다. 그다음에 사업을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 절차상의 요인들을 좀 뽑아내겠다. 결국은 사업의 속도를 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에? 서울은 작년에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미 이런 것들을 표방했고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으로도 민주당과 사실은 경쟁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가격의 반영분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추가적으로 가시화된다고 해서 더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미 좀 한 단계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의회보다 더 무서운 물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회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는 의회에서는 뭐 발목 잡을 일이 없지만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민간 스스로 안에서 사업을 유인하게 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될 동력들이 많이 상실되고 오히려 사업을 미뤄야 되는 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아무리 시가 신속 통합 아니라 뭐를 갖다 대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결국은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새로운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 불안 요인이 네, 될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과거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제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결국 사업 기간이 돈입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요. 예. 지금 가뜩이나 금리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사업을 아예 뒤로 미루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결국은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의 공약 추진의 가장 걸림돌은 이제는 의회가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물가다. 싶습니다. 의회가 아니라 네. 물가다.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전 보궐선거에서 된 이후에 뭐 신속 통합 기획이다, 모아 주택이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는 많이 안 난다 또 시장에서 그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작년에 일단 뭐 발표한 계획이고 예. 그리고 서울시의회하고 원활한 협조가 좀 어려웠고 예. 다만 지금 53개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 예상만큼 추진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여전히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예. 절차상의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예.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예.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더디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구상은 작년까지는 어쨌든 본인의 구상을 밝히는 정도였다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까 우리 김연아 의원님은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추가적 요인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 주거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막상 추진이 되면 그게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 투기 거품이랄까 이런 거를 좀 조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게 정비 사업 기간을 확 줄여주는 겁니까? 이게 53곳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큰 진전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절차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일종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 예. 예,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또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13년 정도가 걸리는 게 사업 평균 기간입니다. 평균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기간이 긴 게 예. 통상적인 여태까지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사업 기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14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보통 보면 한 10년 정도는 거뜬히 걸리는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경기 변동이나 중간에 정책 변화에 굉장히 많이 너울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 서울시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불필요한 규제나 네. 행정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 기간은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저는 뭐 그거는 시장 차원에서 의회의 도움이 있다면 예.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적인 요인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원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일반 분양분의 수익금입니다. 예, 주민들이 뭐 자기 추가 부담금을 내기는 하지만 네. 일반 분양분을 팔았을 때 그 수익이 얼마인지가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분양가가 높으면 안 팔려서 사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예. 또 원가가 높게 들면 그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원가 부담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재를 조금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규제 완화, 예. 사업의 속도를 줄여서 예. 사업 기간을 줄이면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은 좀 상쇄시킬 수가 있어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지들은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에 있어서는 상승 요인과 일종의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하락 요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같이 상쇄되면서 뭐 일부 보완의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아무리 규제가 풀려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 경제 상황, 부동산 네, 경기에 더 영향을 많이 네, 받는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규제보다. 오세훈 시장이 왜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겠다, 좀 굉장히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은
임대골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바라는 거긴 할 텐데 이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좀 평수를 늘리고 예. 그다음에 자재 같은 걸 좀 고급화하겠다 이런 예. 구상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 더 좋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예전에 그 임대주택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다만 아직 그런 임대주택을 뭐랄까요 좀 모델이랄까요 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좀 시행을 해서 예. 어떤 임대주택이 어떤 입지에 어떻게 차별화돼서 들어서는지 그리고 그게 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지켜봐야 이 사업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워 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글쎄요, 하니까. 말은 그런데 타워 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그러면 그게 있을까요? 임대료 감당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비용이 들 텐데 될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만 얘기하는 건 사실 경기도가 중요하니까 김동연 새로운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여러 부동산 공약을 했는데 김연아 의원님, 김동연 후보 경기지사의 공약 부동산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동연? 이번에 지사는?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가장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가 김동연 예. 예. 도지사 예. 후보였다. 지금 당선이시지만 그 얘기는 사실 요번에 제가 일선 지역에서 여야의 공약을 살펴보니까 예. 이게 도대체 누구의 공약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거의 비슷해요? 서로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김동연 지사 당선인의 공약이 예. 크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그렇게 차이점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기존에 서로 여야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예. 지금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폐지 역시 저는 뭐 지금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GTX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 노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선에 아주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뭐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뭐 청년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예. 또 저소득자들을 위한 반값 주택 뭐 이런 것들은 뭐 지분형 주택 뭐 여러 가지로도 토지 임대부 주택부터 시작해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작했던 것들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원가 주택, 그다음에 역세권 첫집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사실은 많이 비슷한 것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것들을 뭐 기본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네이밍을 해서 조금 특화시켰다면 글쎄 김동연 지사 후보 당선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결국 저는 약간의 포장의 문제이지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대규모 지금 토목 사업들을 다 앞다투어 공약을 하고 있다 보니 예. 이 GTX 같은 경우에 도대체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GTX 같은 경우는 예, 그다음에 네. GTX도 똑같은데 자재비와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거 때 막 내놨던 이 공약들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고물가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 김연아 의원 말씀대로 장기 보유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내걸었는데 이 민주당이 좀 뒷받침이 될 만한 내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조금 다르죠. 어쨌든 민주당은 그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네. 대폭 높아지니까 그로 인한 이제 여론 악화가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 공제를 받습니다. 현재도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아예 폐지하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하다면 뭐 공제폭을 더 늘리든가 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어도. 예. 장기 보유 1주택자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단기 보유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전 제기가 될 거여서 예. 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건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뭐 최소한 여당은 몰라도 야당의 당론으로라도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그 당론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가 공공주도 재건축, 리모델링 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것도 뭐 여당 생각이나 다 똑같은 거죠? 네, 이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야 공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밑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네. 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경쟁적인 공약으로 등장을 했었고 이번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5개의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이것이 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이 부분은 좀 발전이 되면서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건데요. 이 역시 뭐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과연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면 사실은 이것들이 일시에 추진되기는 어려운 제한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기 신도시의 주택들이 지금 30년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손볼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도 주택 200만 호 공급이 굉장히 좀 시급한 정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다 보니까 그때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PC 조립법이라고 하는 주택을 좀 지은 게 있어요. 예. 다 지어진 주택 상자들을 가서 예. 이제 쌓는 방법인데 이런 주택의 PC 공법이 지금보다는 그때 기술 수준이 많이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의 문제를 조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어서 네. 우리가 어떤 신도시 전체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들은 좀 도 차원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한다면 저는 뭐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큰 원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우리도 한번 신축해서 살아보자 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꿈들을 뭐 지역 행정에서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의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 금요 경제 토론에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